저랑 또래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거의 자동차 방향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 차를 타면 모과 같은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두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산미? 시트러스한 계열의 느낌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진한 당도의 스파이시함의 타격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기는 확실히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오늘 새로운 공간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장마 이런 날씨 때문에 바에서 낮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촬영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얻었습니다. 오늘 컨텐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요. 제가 위스키 클래스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나의 첫 위스키는 무엇인가요? 이거든요. 이게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질문을 드리면 보통 발렌타인? 조니워커? 이런 위스키를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 이상이 잭 다니엘, 짐빔 이런 위스키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예전에는요, 이 위스키라는 주종이 너무 비싼 주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20대 초반이 되면은 아빠 술장에서 몰래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종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냥 가까운 편의점에만 가보셔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위스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잭 다니엘이나 짐빔이 나의 첫 위스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위스키, 바로 편의점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위스키죠. 제가 기억을 돌려봤을 때 이 위스키를 니트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마신 기억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하이볼로 조금 많이 마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위스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빔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 짐빔 위에 쓰여져 있는 문구인데 The World's Number One 버번 위스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 특히 이 켄터키 버번 위스키 중에서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위스키이죠. 사실 전체 위스키 순위를 봤을 때는 잭 다니엘이 1위이다 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버번 위스키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위스키 중에서는 1등을 달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사실 이 버번 위스키보다 이 라이 위스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 이 라이 위스키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 라벨의 아우라가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하면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짐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미국 위스키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출발점이 아일랜드이거나 스코틀랜드 또는 그냥 미국 전역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짐빔의 출발점은 재미있게도 독일입니다. 1752년 10월 23일 짐빔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인물, 바로 니콜라스 뱀이라는 인물이 독일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독일식으로 뱀이라고 읽고 있는 이 스펠링이 좀 특이한데요. 이 특이한 독일식 스펠링을 미국식 영어식으로 바꾸면 B-O-E-H-M으로 E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펠링이 나중에는 결국에 이 짐빔의 빔이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바로 니콜라스의 아들이었던 야콥 뱀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식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꿀래 라고 하면서 제이콥 빔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제이콥 빔은요,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거주를 하다가 니콜라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삼촌이 있는 메릴랜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제이콥 빔은요, 삼촌과 함께 농장 일을 함께 도우면서 굉장히 갖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촌도 세상을 떠나고 잠시 방황을 하고 있었던 이 제이콥 빔에게 그 당시 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일부를 물려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이콥이 그 땅으로 또 이사를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곳이 굉장히 또 농작일을 하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미 많은 주민들이 농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현저히 적었다라는 점이랑요, 시장 판매가 좀 어려웠다라는 점이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제이콥 빔은요, 바로 수력 재분소를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를 갈아서 보관을 용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동네에는요, 근처에 굉장히 맑은 샘물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옥수수라는 곡물을 갈아서 보관을 하고 있고 물이 넘쳐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어떤 거를 생각하실까요? 저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빔은 당시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스키를 생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경제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침 주변에 이 위스키를 제조하는 전문가가 한 명이 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 바로 베이즐 헤이든. 지금 이 베이즐 헤이든의 이름을 따서 만들고 있는 위스키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게 빔이 이 동네에서 위스키를 만들면서 동네 주민들과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쌓았던 빔이 조금 더 상업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왜냐면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맛있게 마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 위스키 사업을 좀 더 상업적으로 크게 키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 아들 데이비드 빔은요, 당시 또 처남이었던 알버트 하트랑 같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빔앤하트 디스틸러리라고 크게 디스틸러리를 좀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동생이었었던 파크 빔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서 증류소 확장과 함께 창고도 4개나 두면서 10,000개가 넘는 캐스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후에요, 미국의 서부와 남부 쪽 지역을 장악하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달리게 되는 올드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진빔의 조상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우리 위스키 하면 찾아오는 그 법 있잖아요. 어김없이 찾아오니 금주법 때문에 빔 가족이 크게 성장시켜온 디스틸러리 역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을 떠나고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가족들이 금주법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쯤 여태까지 하던 게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에 다시 우리 위스키를 만들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었던 디스틸러리를 다시 재건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올드톱 브랜드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진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뒤로는요, 이 가족 경영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인수로 계속 넘어가게 되다가 2014년 일본의 썬토리 회사에 마지막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하이볼 등 썬토리의 관리하에 점점 세계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위스키죠. 저는 지금 사실 거의 진빔도 스트레이트로 마셔본 기억이 거의 없고요. 라이 위스키도 지금 이거 처음 마셔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테이스팅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크기가 좀 작죠? 200ml짜리예요. 편의점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10,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이 위스키가 라벨이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초록색의 골드 무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버번이랑 라이를 지금 따라 봤는데, 버번이 80프루프 40도이고요. 라이 위스키가 90프루프로 45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향을 둘 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40도여서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좀 가까이 코를 받고서는 시향을 했는데, 휘발성이 강한 알코올 향이 조금 많이 찌르듯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살짝의 바닐라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꿀의 당도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이 위스키 한번 시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아파. 확실히 향에서부터 이 단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드라이하게 느껴지는데 좀 더 곡물스럽다 그래야 될까요? 고소한 향들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무향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고요. 자, 그럼 지금 버번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당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버번 위스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당도가 있는데, 다른 그런 버번 위스키를 생각하고서는 드신다고 하면 당도가 그렇게 짙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 호랑이 그 콤프로스트 그거를 오래 타놓은 우유에서 느껴지는 당도 정도? 훨씬 더 그 곡물 시리얼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리얼인데 좀 많이 단 시리얼? 사실 뭐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꿀을 바른 뭐 곡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콤프로스트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버번 위스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넘버원이 아닌가 봐요. 진한 당도의 스파이시함의 타격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기는 확실히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라이 위스키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또래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거의 자동차 방향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 차를 타면 모과 같은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두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산미? 시트러스한 계열의 느낌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과일이니까 당연히 당도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지 왜? 나이대를 계산은 하시지 마시고요. 모과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드라이하거나 스파이시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추억에 잠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애정이 갑자기 확 가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아요. 라이 위스키 중에 보통 되게 스파이시하거나 드라이한 계열의 오히려 향이 굉장히 화사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위스키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스파이시하지 않은 테이스팅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도도 과실의 당도가 느껴지니까 라이 위스키에서 이런 맛이 느껴졌었나? 라는 조금 둥절둥절한 어리둥절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마트에서 보신다면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경험해보시면 재미있을 만한 라이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편의점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진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당연히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위스키여서 저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있었던 위스키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서 독일 이름인 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빔이 됐다라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 수 있어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맛도 이렇게 니트로 접하게 되면서 진빔의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버번 라이의 정통성을 막 지향하는 넘버원 위스키는 아니었구나.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버번 라이 위스키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와서 꿉꿉한 날씨인데요. 편의점에서 한번 이렇게 조그만 거 사가지고 자기 전에 또 시원하게 깔끔하게 목을 넘겨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